미국인들은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부가 모든 거래와 댓글,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추적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복종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반대하는 자는 처벌하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디스토피아적인 공상, 과학소설처럼 들립니다. 그런 일은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신용 점수와 ESG 등급 그리고 디뱅킹이나 서비스 약관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것들은 보호장치가 아니라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은 굳이 별도의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은 이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민영화되고 파편화되어 자본주의라는 옷을 입고 있을 뿐 결과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행동하고 순응하고 줄을 서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게 됩니다. 일단 시스템에서 배제되면 은행 계좌와 신용 점수, 그리고 기관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신용 점수가 재정적 책임감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수학 공식이라고 착각합니다. 청구서를 제때 지불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 점수는 사실상 행동 추적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순종적인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지, 이자를 지불하는지, 그리고 수익을 낼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파산하지 않을 정도인지를 측정합니다. 이 시스템은 바로 그것을 보상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빚 없이 살았다면 신용 점수 시스템은 당신을 처벌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시스템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독립을 찬양한다고 주장하는 나라에서 채점 시스템은 오히려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계의 민간 기업이 당신의 점수를 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에퀴펙스와 익스피리언, 그리고 트랜스유니온은 정부 기관도 아니고 선출된 공무원도 아닙니다. 당신이 계약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 이 세 기업이 당신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만약 그들이 실수로 당신을 연체자로 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파일과 섞어버려도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무죄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유죄입니다. 오류를 수정하는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동안 당신의 삶은 멈춰버립니다. 여기에 또 다른 층위가 존재합니다. 은행은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위험하거나 논란이 많거나 단순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계좌를 닫아버립니다. 재판도 없고 항소도 없으며 설명조차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은행들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치적 성향을 가졌거나 사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단순히 알고리즘에 걸린 사람들의 계좌를 폐쇄했습니다. 이것을 디뱅킹이라고 부르며 현대 경제에서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은행 계좌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을 수도 없고 월세를 낼 수도 없으며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집주인과 고용주,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전자거래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금을 매트리스 밑에 영원히 숨겨두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일단 디뱅킹을 당하면 당신은 경제적으로 지워진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만
시스템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와 정확히 같은 시스템이 과거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총 한 방 쏘지 않고 완전한 통제를 원했던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말입니다. 구소련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 시민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다른 도시로 이사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 여권이라고 불리는 프로피스카라는 문서가 필요했는데 여기에는 거주가 허용된 장소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로 이사하려면 허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허가는 국가에 대한 유용성과 정치적 신뢰도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충성스럽고 생산적인 모범적인 소련 시민이라면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의심스럽거나 잘못된 계급 출신이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숙청당했다면 거부당했습니다. 여권에 올바른 도장이 없으면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아파트를 빌릴 수도 없으며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사실상 유배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로피스카 시스템은 억압이 아닌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선전되었습니다. 국가는 자원을 관리하고 과밀을 방지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굴라그나 총사령이 아니라 서류 작업을 통해 인구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올바른 서류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그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용점수와 은행 계좌,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프로피스카는 아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신용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50점 떨어져서 대출이 거부되면 그 동네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대출이 거부되면 직장에 갈 수 없습니다. 은행이 계좌를 폐쇄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통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소련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위험 관리나 사기 방지, 그리고 서비스 약관 같은 합리적인 언어로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표면을 걷어내면 그것은 결국 복종에 관한 것입니다. 규칙을 따르면 접근 권한을 얻고 선을 넘으면 차단당합니다. 동독은 이것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비밀경찰인 슈타즈는 역사상 가장 정교한 감시 국가를 구축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 슈타즈는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 명의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만 추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이웃과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가 정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슈타즈는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면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입학이 거부되었습니다. 여행이 금지되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잔인한 점은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승진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유학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파일에 어떤 보이지 않는 표시가 남았는지 궁금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슈타즈는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체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선을 넘으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대부분의 사람은 알아서 줄을 섭니다.
이제 현대 미국을 보십시오. 당신의 데이터는 끊임없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매 내역과 방문한 웹사이트, 그리고 남긴 댓글과 다운로드한 앱까지 모든 것이 추적되고 저장되며 분석됩니다. 이 데이터는 중앙화된 하나의 정부 기관이 아니라 수천 개의 기업과 데이터 브로커,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 당신의 프로필을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필은 판매되고 거래되어 당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채용되어야 하는지,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지, 소셜미디어 계정을 정지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당신은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거부됨이나 플래그 지정됨 혹은 금지됨이라는 결과만 받아볼 뿐입니다. 동독에서처럼 왜 그런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약관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고 알고리즘은 기업의 비밀이며 결정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제대로 작동하는 항소 절차도 없으며 당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당신은 볼 수 없는 시스템에 의해 심판받으며 그 심판은 최종적입니다.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이것은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도 정부와 은행이 협력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가장 명확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13년 오바마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라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명목상 목표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위험군으로 간주하는 산업과의 거래를 끊도록 은행을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업체나 총기 판매상, 그리고 담배 가게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법무부는 은행에 연락하여 이러한 산업과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은행들은 법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규제 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사업체들이 계좌가 폐쇄되고 결제 처리기가 차단되어 운영 능력이 파괴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총기 상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할 수 없었고 대마초가 합법인 주에 있는 합법적인 대마초 판매점들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인물 배우들도 단지 직업 때문에 개인은행 계좌가 폐쇄되었습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재판이 열린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은행을 압박하고 은행이 개인을 압박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경제적 추방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가 2017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비공식적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은행과 결제 처리 업체, 그리고 기술 플랫폼은 정치적 이유나 비즈니스 이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디뱅킹하거나 플랫폼에서 퇴출합니다. 보수적인 논평가들의 계좌가 동결되었고 좌파 활동가들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플래그가 지정되어 설명 없이 폐쇄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사업가들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암호화폐를 너무 위험하다고 간주하여 은행 서비스를 거부당했습니다. 설명은 항상 모호합니다. 위험 평가나 서비스 약관 위반 또는 규제 우려라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이 당신이 하는 일이나 당신이라는 사람 또는 당신의 말을 좋아하지 않으면 당신의 경제적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 모든 것이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폐쇄를 명령한 것이 아니므로 수정헌법 제1조 위반도 아닙니다. 그리고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른 은행이나 다른 플랫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동일한 리스크 모델을 사용하고 모든 플랫폼이 동일한 정책을 따르며 전체 산업이 보조를 맞춰 움직일 때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ESG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점수입니다. 들어보지 못했다면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ESG는 기업을 위한 등급 시스템입니다. 기업이 진보적인 사회적 목표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측정합니다. 탄소 중립적인지, 다양한 리더십을 갖췄는지, 올바른 대의를 지지하는지 봅니다. 높은 ESG 점수를 받은 기업은 유리한 대출과 더 나은 보험료율을 받고 투자 자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기업은 배제됩니다.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ESG는 기업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이미 개인을 위한 ESG 점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당신의 지출뿐만 아니라 무엇에 돈을 쓰는지 추적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행기 티켓을 샀다면 환경에 나쁘니 점수가 깎입니다. 잘못된 정치적 대의에 기부했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점수가 낮아집니다. 식물성 단백질 대신 고기를 샀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 점수가 깎입니다. 신용 점수와 마찬가지로 ESG 점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집을 살 수 있는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은행들은 환경 친화적인 구매를 하는 고객에게 더 나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반대 측면을 깨닫기 전까지만 그렇습니다. 순응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프라가 구축되면 어떤 행동이든 점수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잘못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잘못된 말을 하는지 감시합니다. 데이터는 이미 수집되고 있습니다. 아직 무기화되지 않았을 뿐이지만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패턴을 주목하십시오. 소련의 프로피스카는 거주지를 통제했습니다. 슈타지의 파일은 경력과 평판을 통제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는 사업 능력을 통제했습니다. ESG는 자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것입니다. 시스템과 시대는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순응은 보상받고 반대는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감옥이 아니라 배제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배제는 감옥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빈털터리가 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버전의 천재성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합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할 법도 없고 타도할 독재자도 없습니다. 단지 시장이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관리하며 서비스 약관을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불평하면 자신만의 은행을 만들고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만들라는 말을 듣습니다. 터무니없지만 그것이 그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조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논리는 먹혀듭니다. 정부 규제 당국과 은행 임원들 사이의 회전문을 보지 못합니다. 밀실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은행과 플랫폼 그리고 기업이 동시에 같은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기록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 말입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이 무서운 이유는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규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무단 횡단을 하면
점수를 잃습니다. 당을 비판하면 기차와 비행기 이용이 금지됩니다. 명시적입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중립적인 척하기 때문에 더 음흉합니다. 신용 점수는 단지 수학일 뿐이고 은행 폐쇄는 위험 관리일 뿐이며 플랫폼 퇴출은 서비스 약관일 뿐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수십 개의 회사와 시스템에 파편화되어 있어 보기도 어렵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순응하거나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미래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입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입니다. 중국은 이미 테스트 중이고 유럽도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연준도 연구 중입니다. 일단 시행되면 통제는 완벽해질 것입니다. 익명이고 추적 불가능한 현금과 달리 디지털 화폐는 프로그래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특정 구매로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사람에게는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승인된 물품에만 돈을 쓸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잘못된 시위에 참여하면 계좌가 동결되고 충분히 빨리 소비하지 않으면 저축이 자동으로 가치를 잃는 세상 말입니다. 이것은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CBDC 옹호자들이 밝힌 목표입니다. 통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고 경기 부양책은 더 정밀하게 타겟팅될 것이며 규정 준수는 자동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캐나다를 보십시오. 2022년 트럭 운전사들이 백신 의무화에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비상권한을 발동해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부한 사람들의 은행 계좌까지 동결했습니다. 재판도 기소도 없이 금융적 파멸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식량을 살 수 없고 월세를 낼 수 없으며 자신의 돈에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저항을 멈췄습니다. 시위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 시스템은 이미 여기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중국 스타일의 사회 신용 앱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금융적 복종을 추적하는 신용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당신을 폐쇄할 수 있는 은행이 이미 있고 보이지 않는 기준에 따라 당신을 플래그 지정하는 알고리즘이 이미 있습니다. 통제의 인프라는 존재합니다.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둘째, 의존성을 분산시키십시오. 모든 돈을 한 은행에 두지 마십시오. 디지털 결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현금을 보유하고 실물 자산을 소유하며 백업 계획을 세우십시오. 단일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그 시스템이 당신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을 때 더 취약해집니다. 셋째,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ESG 점수는 확대될 것이고 CBDC는 시행될 것입니다. 허용 가능한 행동의 정의는 좁아질 것이고 비수능에 대한 처벌은 더 가혹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거창한 음모 때문이 아니라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통제가 수익성 있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목소리를 내십시오. 인프라가 완성되고 반대 자체가 재정적으로 불가능해지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소련은 붕괴했지만 70년의 통제 끝에 무너졌습니다. 동독도 무너졌지만 한 세대 전체가 공포 속에 산 후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영원하지 않지만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직 차단당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분명합니다. 소련의 내부 여권 시스템은
서류를 통해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슈타즈는 감시와 결과를 통해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는 은행 압박을 통해 상업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과 알고리즘적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할 것입니다. 도구는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복종입니다. 진정으로 소름 끼치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특정 문이 닫혀 있고 특정 기회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만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점수를 올리려 노력하고 규칙을 더 주의 깊게 따르며 더 조용히 지내고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교도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고안된 것 중 가장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입니다. 당신을 사슬에 묶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사슬을 차도록 설득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이 내용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경제 블랙박스를 구독해 주십시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